안녕하세요. 보고한의 원장 이정훈입니다. 어렸을 때 몸이 많이 약하면 어른들은 흔히 보약이나 한제 지어서 먹여야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녹용을 넣어서 한약을 한제 지어달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녹용이 들어간 약을 먹어야만 몸이 꼭 건강해질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날 임산부가 피부염이 생겼다고 내원을 하시죠. 한약을 먹어야 치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 임산부가 한약을 복용해도 되냐고 되물으십니다. 그럼 우리 옛날 선조들은 임신하면 한약을 복용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약을 더 많이 복용하셨죠. 우리는 한약이라는 것을 모두 같은 성분의 약처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약은 체질과 증상, 개인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맞춤으로 처방하는 치료약이며 한편으로는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건강증진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한약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10가지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보구보감 13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을 보고 어렸을 때 한약을 많이 먹어서 혹은 잘못 먹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도 이런 차원에서 많이 하는 질문이 한약을 오래 먹으면 머리가 나빠지거나 혹은 몸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설은 잘못된 것들입니다. 한약을 오래 복용한다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약의 처방은 질병이 원인이 되는 몸의 약한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처방이 됩니다. 다양한 질병이 있는 것처럼 각각의 질병을 야기하는 원인도 참 다양합니다. 그중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치료를 해야 원인이 제거되어 건강해지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오래될수록 그리고 소모성 질환의 경우 장부의 기능이 원래의 상태로 좋아지기 위해선 단기간의 치료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한약을 오래 복용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결국 진단을 통해서 현재 몸의 상태, 병의 상태를 살피고 그에 따라 치료 기간을 정해서 올바르게 복용한다면 한약은 충분히 오래 복용하셔도 됩니다. 흔히 몸을 보호하는 한약을 보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인삼과 녹용이 들어간다고 몸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녹용이 아닌 다른 약재로도 몸에 필요한 보약을 만들어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를 보호하는 약재는 감초, 마, 만삼, 백출, 인삼, 황기 등이 있고요. 혀를 보호하는 약재는 녹용, 당귀, 백작약, 숙지향, 하수 등을 씁니다. 인삼은 보기약으로 장부의 기능이 떨어지는 기혈증에 사용하고 녹용은 보약약으로 한의학에서 양기가 떨어지거나 성장인자인 강글리오사이드, 팡토크린, 인슐린 성장인자들이 들어있어서 이러한 약성이 필요할 때 꼭 사용합니다.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으로 인삼이 필요하거나 녹용이 필요한 질환에 사용하여야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약을 처방하면서 환자들에게 가끔 이 질문을 받습니다. 한약을 처방하고 주의사항에 무가 체크되어 있으니 환자분들이 민가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는 거죠. 혈과 음액을 보호하는 보혈약의 대표약재인 숙지향은 무와 조합이 그리 좋진 않습니다. 같이 먹게 되면 약효가 약간 떨어지는데 숙지향은 한약에 자주 쓰이는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복용할 경우 한약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므로 주의사항에 적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해를 만들었고 실제로 한약을 먹는다고 머리가 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한약을 굳이 데워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따뜻하게 데워서 먹어야 한다고 알고 계신데 약의 성질에 따라서 복용 온도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와 같은 약재가 들어간 경우 뜨겁게 데워 드시는 것보단 상온에서 미지근한 상태로 복용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감기나 열이 나는 증상이라면 약을 처방했을 때 땀으로 열을 발산시켜야 하기 때문에 뜨겁게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한약을 복용하면서
소화기에 부담이 가는 음식을 드시는 경우 소화 흡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맵고 짜고 기름진 것을 복용하는 것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흔히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거나 혹은 간염이나 간경변이 있으면 한약을 드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것은 대표적인 한약에 대한 오해입니다. 한약이든 양약이든 복용을 하게 되면 간에 가서 분해가 되죠. 간이 바쁘면 종종 간 수치가 올라가는데요.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모든 약이나 음식에 나타나는 공통된 반응입니다. 물론 한약재 중에 복용 시에 간 수치가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는 약재도 있고 이러한 약재는 다른 약재와 조합으로 처방을 합니다. 오히려 약재 중에는 간세포를 재생시키고 기능을 빨리 회복시켜주는 것들이 있고 약인성 간손상이나 만성 간손상, 간기능 저하 환자에 한약을 투여해서 증상이 개선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생강건비탕, 간수치 이렇게 두 가지를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많은 논문과 자료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약이라고 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이나 재래시장에서 파는 성분이 불분명한 그리고 한의사의 진단에 기반하지 않은 정확한 약재의 조합이 아닌 무분별한 약재의 추출물이 모두 한약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 후에 한의 의료기관인 한의원에서 증상과 체질에 맞추어 한약을 처방받고 복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신 중에는 독성이 있는 것은 물론 피해야 합니다. 물론 약재 중에도 임신기에 조심해야 할 약재들이 있지만 처방 시에 충분히 고려해서 처방을 하고 임신 중에는 물론 수유기에도 수유를 고려해서 처방하게 됩니다. 오히려 임신 중에 산모의 순산을 도와주고 임신 중에 심한 입덧이나 태기가 불안정할 때 치료해 주는 약도 있고요. 한의사의 반려자분들이라면 출산 바로 전에 드셨을 달생산이라는 약은 순산을 도와주고 출산을 수월하게 하면서 출산 후에도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는 약입니다. 임신 중에도 한의사의 진단을 받고 적합한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면 유산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출산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모든 약은 처방을 받게 되면 복용법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복용 시간과 복용량, 다른 약물과의 관계, 피해야 할 음식들이 적혀 있어요. 한약도 마찬가지로 한약을 복용할 때 세밀한 복용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적어서 드립니다. 특히 여기에는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피하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부작용이 생기거나 그래서 적어 놓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찬 성질의 음식이라서 소화 기능을 떨어뜨려서 약의 흡수를 저하시키기 때문이죠. 닭고기나 지방질이 많은 육류는 몸 안에서 열을 만들 수 있어서 약 효과를 약간은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완전히 먹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한약을 드신다고 살이 찌는 것은 아닙니다. 체질로 볼 때 근육이 많고 살이 제일 찌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비위 기능이 약해서 아무리 살을 찌려고 노력을 해도 살이 잘 안 찌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은 근육이 생겨야 신체의 대사율이 개선되면서 질병이 치료될 수 있으므로 살이 찔 수 있는 약재들을 첨가를 합니다. 그리고 질병 치료 후에 살이 쪘다는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감기 몸살을 심하게 앓으면 아픈 중에는 식욕이 없고 살도 조금 빠지게 되는데요. 감기가 다 나을 때쯤에는 식욕이 다시 돌고 체중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질병이 회복이 되고 신체가 개선되고 좋아지면서 원래의 식욕이 생기고 체중이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청하는 분들께서 약간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꼭 국산 약재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도지약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약재의 효과가 재배 지역에 따라 약간은 다른데 약재마다 최적과 최상의 효과를 내는 재배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녹용의 예를 들어보면 녹용은 추운 지방에 사는 사슴일수록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렇게 추운 곳이 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러시아에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 나는 녹용이 최상품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품질이 좋은 약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선의 황기나 금산의 인삼, 밀양의 맹문동이 도지약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약재는 질 좋은 지표 성분이 풍부히 함유된 약재를 중금속 검사와 농약 검사를 한 후에 안전한 약재만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GMP 인증을 받은 후에 한의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참고로 올해 한국한의학진흥원에서는 한의학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지원하는 한의원에 한해서 탕전 후 한약의 중금속과 잔류농약, 곰팡이 독소와 미생물 한도 실험을 하고 결과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보구한의원도 여기에 참가해서 원내에 탕전한 한약들을 보냈고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 독소, 미생물 모두 불검출된 안정적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한약의 경우 처방전대로 약을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약은 종류도 많고 개인에 따라 차별화되게 다른 처방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의보감에 보면 환자의 체질이나 병의 원인과 증상에 따라 약을 더하거나 빼서 지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약의 경우 먹으면 무조건 좋다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의학은 개인의 특성을 중요시하기에 체질을 보고 약을 처방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런 보약을 잘못 복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한의사에 의한 처방으로 안전한 한약을 복용하셔야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약이나 한약 처방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 카톡을 통해서 문의해 주세요.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상 보약에 대한 잘못된 편견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상 보구보감이었습니다.